부산시 방역당국의 확인을 받아서 무대 위에 게스트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그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이 GV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약간 놀랐는데요. 주중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 계실 줄은 잘 몰랐어요. 그 감독님부터 배우분들 그 좌측으로 인사 말씀 한마디씩 하면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겨울 나눈을 연출한 오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겨울 나눈에서 경학 역을 연기한 권다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 역할 맡은 권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민 역할을 맡은 김신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철 역할 맡았던 정수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특별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지금 객석에서 함께해주고 계신 그 겨울 나눔의 배우분들 기립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기 연출도 뛰어났지만 여기 계신 모든 배우분들의 조합과 조화로서 이런 작품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앞자리에서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객석에서 청중분들께 되도록 많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생업으로 노가다 일을 하는데요. 재작년 겨울이었는데 그날 이제 그 하슬이라고 벽을 깨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레카로 이제 벽을 깨는 작업을 하다가 근데 이제 진동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이가 깨지고 그리고 게다가 거기 일량에 비해서 단가도 시원찮았고 뭐 또 개인적으로 하는 일도 안 풀렸고 뭐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제 옆으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배달 라이더가 그 전에는 제 눈에 띄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기분 탓인지 확 띄었고 이제 그 오토바이 엔진음이 구슬프게 들리더라고요. 괜히 울컥하고. 그래서 그 순간 마음 먹었어요. 돈 없는 청년 배달 라이더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예, 예. 제가 약간 권다은 배우님 어떠셨어요? 연기하실 때? 연기했을 때 느낌을 예. 말씀드릴게요. 뭐 저는 이제 그냥 일단은 뭐 경화의 캐릭터보다는 저도 한번 이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작업했을 때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독립 작업들도 많이 하고 뭐 상업 작업들도 했지만 독립 장편 자체는 처음이었어요. 예. 독립 장편 영화에서는 제가 뭐 단역이나 조연으로도 출연해본 기억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이 처음이자 진짜 주연적으로도 처음 장편을 접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모든 배우님들이 다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치열하시고 정말 감사한 분들이어서 제가 혹시나 하필 제가 그게에서 좀 열심히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을 맡다 보니 제가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라는 부담감을 계속 가지면서 절대 우리 같이 작업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권소연 배우님은 사실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그 전에 이제 그 가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 연기로 보면은 이제 막 시작하신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은 거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시점에 이 작품을 만난 것은 권 배우님께는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작품을 만나서 감독님과 배우분하고 얘기를 많이 했을 때 굉장히 다 절실한 느낌이 되게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배우로서 이제 이게 울컥하지.
배우로서 한 발짝 나아가는 입장에서 작품이 되게 소중했었고, 근데 이 작품을 만나서 다 약간 절실함으로 이런 좋은 작품 만들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옆에 계신 김신비 배우님은 아마 올해 부산영화제에서 열심히 한국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분을 기억하시게 될 텐데요. 이 영화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 요정이라는 작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그 영향 있는 신인 배우분이신데요. 김신비 배우님은 자신이 맡은 역할과 그리고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네, 영민이라는 캐릭터를 처음 접하고 저는 네, 목에 가시 걸린 듯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게 음식을 먹다가 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걸렸는데 좀 답답하고 그런 뭔가 멈춰 있는 네, 뭔가 이동하고 싶은데 계속 걸리고 멈춰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랑 네, 그런 지점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감이 되신 많은 좋은 선배님들과 작업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화 속의 저 인물들 나이 또래의 그 알바 등등 여러 일들을 해봤는데요. 가보면 꼭 저 끝에 계신 저런 형이 있어요. 꼭 있더라고요. 어느 곳이나. 정수교 배우님 그 연기하실 때 그 어떤 점들 좀 재밌으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해철 배역을 맡게 되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릿속으로 생각도 하고 이제 또 글을 왜냐면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건 사실 뭐 시나리오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여러 번 보면서도 저도 처음에는 막 100%가 이해되진 않더라고요. 해철이라는 역할이. 근데 이제 전 딱 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이 한 부분이 이제 맞기 시작하면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뭐 계속 관계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뭐 그만할 것인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촬영하면서 끊임없이 좀 애정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제 역할뿐만 아니라 여기 저희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역할을 좀 바라보면서 그렇게 제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벽속에서 정담의 질문들을 좀 받아보도록 할까요?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 둘, 세 번째 쪽에 관객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쪽 위에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스릴러도 아닌데 심장이 뛰는 영화였습니다. 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꿈을 쫓으면 생계 유지가 힘들고 꿈을 포기하면서 이제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행복하지 않다면 꿈과 현실 그 사이 어디쯤에 서 있어야 하는지가 궁금하고 또 그 남자 주인공처럼 생계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꿈을 잊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인생 상담. 사실 이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영화를 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형성한 것은 감독님의 책임이므로 매우 어려운 답변이 기다려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꿈과 현실 사이에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꿈을 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요약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예, 관객님의 질문을 감독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별로 살아보지를 않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조언 드리고 의견 드리는 게 좀 많이 민망한데 꿈과 현실 사이에서 글쎄요 뭐 이게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가 너무 민망한데 어떻게 하면 답변이 되려나.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고 막 영화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영화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의 분들 보면은 보통은 현실적인 선택을 많이 더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꿈을 쫓는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다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판단하면 적어도 후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꿈을 잃은 사람에게 근데 이게 뭐 어차피 한번 아니 너무 뻔한 말이에요. 한 번 사는 일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맞죠. 아, 죄송합니다 진짜. 네. 제가 잘 말해야 되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나이가 거의 50인데요. 이 영화 보고 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청중분의 그 질문은 넓다 해도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반드시 생기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아까 손 들으셨던 두 번,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안녕하세요. 제가 영화 보면서도 이제 두 개 궁금했었는데, 그 처음에 남자 주인공이 고모한테 가가지고 사주를 보는데 그때 고모가 말했던 사주 중에 여자랑 교통사고랑을 조심하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는 이게 남자 주인공이 빨간색 패딩을 입음으로써 자기를 피해가고 그 뒤에 오던 용민인가가 이제 대신 이제 받게 되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여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처음에는 이제 여자친구랑 어떤 관계로 인해서 뭔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 나왔던 그 미성년자 친구, 그 친구 때문에 또 위기에 또 빠지게 되는 건가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그 그거 대사에 나왔던 그 고모가 말했던 그 사주가 혹시 뒤에 나오는 플롯에 어떤 영향을 주려고 했었는지, 심어둔 거였는지 그게 일단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감독님한테 개인적인 질문인데, 스토리를 쓰실 때 지금 이 스토리 자체가 29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그 아픈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리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둘의 관계를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토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는데,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그런 디테일한 관계 설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서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를 진행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사주 고모가 말한 여자 문제는 혜진이와 이제 이별을 할 거라는 암시인데요. 근데 이제 이별수가 들어왔다, 여자친구와 헤어진다 이렇게 대사를 해버리면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냥 여자 문제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또 너무 이게 앞뒤가 너무 연결이 잘 돼도 영화를 볼 때 좀 믿겨지지 않을 수 있어서 이제 그걸 조금 뭐 그렇게 약간 흐릿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대사를 하게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 스토리를 만드실 때 디테일에 대한. 그거는 그냥 그 살면서 저도 이제 보고 듣고 느낀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게 재료가 돼서 이렇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시나리오의 다른 부분보다도 대사 그 음절 하나, 쉼표 하나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어쩌면 이제 관객분이 보시기에 디테일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씁니다. 권소연 배우님 그 싸웠다가 헤어지는 장면이, 그러니까 싸웠다 그다음에 화해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노래방 갈까 뭐 하는 네네. 장면. 그 장면에서의 그 대사나 네. 그 장면에서 연기나 이럴 때는 어떠셨나요? 하실 때?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 읽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 혜진이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화가 나 있고 서운하고 속상한데
경학이한테 노래방 가자고 풀어주는 게 어떤 걸까라고 되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감독님이라고 나눴던 얘기가 혜진이는 열이지만 강했으면 좋겠고 친구 같지만 엄마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순간에도 혜진이가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경학이를 조금 한 번 더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장면을 보니까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 뒤에 노래방 가서 경학이를 바라볼 때 눈빛이 정말로 슬프게 이 친구랑 마지막이겠구나라고 이렇게 바라봐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로 이 연애의 완전한 끝을 선언하는 장면이 그 뒤에 있잖아요. 네네. 그 장면을 찍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이제 그 경학이가 아파트로 찾아와서 그때 말씀이시죠. 네, 그때는 혜진의 입장에서는 시간 경과가 흘렀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학이는 이제 뭐 경주와도 좀 에피소드가 있었고 이제 영민이하고도 에피소드가 있었고 근데 혜진이 입장에서는 혜진이만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가졌을 테니까 그 당시에는 경학이한테 서운한 점도 많았고 힘든 점도 많았고 나를 그래도 한 번쯤은 내 입장에서 이해해 주길 바랬던 그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하게 슬프지만 냉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권다한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많이 과장하자면 이 영화를 한 점으로 본다면 그 이제 공장에서 프레스에 손이 다칠 뻔한 그 장면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감정이 많이 쌓였다가 폭발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배우님 입장에서 그 장면을 연기할 때 그리고 감정과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늘 궁금했습니다. 영화 보고 나서. 일단 경학이의 그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저는 잘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누가 때리면 가만히 맞고 있는 게 아니라 손이라도 한번 휘젓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꿈틀하려고 하고 일어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의 인물로서 그려지길 바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경학이는 절대 뭐 지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뭐 누군가가 반장이 기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도 알겠다 난 할 거다 라는 의지를 계속 명확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한 순간에 가끔씩 저희도 살다 보면은 문지방에 엄지발가락이 딱 찧었는데 너무 그냥 보통 같으면 아우 아파 이러고 짜증나고 말 텐데 굉장히 좀 서운한 뭐 마음속에 상처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라면 문지방에 한번 엄지발가락 찧은 걸로 오열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잊고 있었던 제 안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그 스위치로 인해서 터져나갈 수도 있다고도 생각해서 그 프레스 장면은 딱 문지방에 엄지발가락이 찧었다 그걸 빌미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지금 울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한 6살짜리 아이처럼 엄마 나 울고 있어, 아빠 나 울고 있어, 뭐 이모 나 울고 있어, 뭐 혜진아 나 울고 있어, 단장님 저 울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모두가 나의 아픔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신비 배우님과 정수교 배우님께 공통적인 질문 제가 한 가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머지 배우분들처럼 이를테면 그 결정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이제 오토바이 사고 나기 직전 혹은 오토바이 사고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 뭐 맡으신 역할의 죽음에 대해서 배우 스스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수교 배우님 같은 경우는 대판 한번 싸우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 장면 찍으실 때 느낌 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김신비 배우님부터 맡으신 역할과 장면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연기하려고 했었는지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 인물을. 아, 네. 처음에 그 감독님과 작업을 하려고 이제 시작하고 나서
감독님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셨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영민이를 보고 울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리고 그 레퍼런스 동물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시라소니 동물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미지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거칠고 약간 날이 서 있고 약간 투박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잘 담겼는지 모르겠지만요. 영화가 끝나고 이제 부산을 내려오면서 그간 했었던 이제 대본들을 메모장들을 그런 거 보면서 복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또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미지적으로만 느껴졌던 시라소니가 그 겨울 지방과 온도 그리고 공간, 환경 이런 것까지 이제 갑자기 영화를 찍고 나서 생각이 들어서 잘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짧게 지금 시라소니라는 것이 정확히 뭔가요, 감독님? 정처 없이 떠돌고 외롭게 쓸쓸하게 그러면서도 되게 발톱이 날이 서 있는 그런 이미지 느낌이었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표현하신 거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정수교 배우님 말씀 드릴까요? 그 싸움 그 장면 찍을 때도 저도 많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했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할 만큼 뭐 완벽하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전 인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들. 영화를 우리가 다 같이 보신 분들이니까 해철이가 잘못했습니다. 해철이가 잘못을 했고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저는 이게 풀린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점주님의 어떤 양아치라는 그 말에 폭발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잘못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들키기 싫은 모습들, 사람들이 봐줬으면 하는 것과 반대로 봤을 때 그것부터 발끈하는 것들. 그래서 저 본인 스스로도 되게 인정하는 삶을 완벽하게 살진 않지만 노력을 하는 중이다 계속. 그리고 또 영민이가 옆에 있으니까 영민이 장례식에서 안녕하세요. 영민이의 죽음에서 이제 경학이랑 담배 한 대 피면서 사주 얘기를 둘이 하는데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해철이가 뭐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 뭐 내 삶은 끝이야. 근데 또 그런 건 아니니까 사주일 뿐인데 그거 하나 사소한 거 그냥 뭐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정이란 것을 해버리면 또 그 다음에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인정을 하지 못해서 저희 형처럼 생각하는 지부장님하고 대판 싸우고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퇴보했습니다. 예, 제가 균형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많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초반보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예, 이게 세 번째 줄에 예. 짧게 대답할 수 있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보다 보니까 되게 몰입이 돼가지고 제발 다들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마지막 장면에 들었는데 배우분들이 이제 멀쩡히 살아서 걸어 나오시는 걸 보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잠깐만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경학이요. 경학이가 어떻게 보면 꿈을 잃어버렸던 거는 좀 외압으로 인해 어떤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엔 결국 경학이가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됐을까? 뭔가 내 삶의 이 방향성을 자기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까? 약간 그런 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혜진이가 그 차장님이랑 길에서 일본어로 대화할 때 무슨 얘기 나눴을지가 궁금했습니다. 예, 네. 일단 경화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바라고요. 일단 어쨌거나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되면서 점점 현실화가 되어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통과 의례처럼 뭐 취직 문제든 결혼 문제든 간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겪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학도 이제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다르게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엔딩 같은 경우에는 경화기를 응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경찰 시험 고작 다시 선택한다는 게 경찰이라는 게 저는 이해는 가면서도 그게 한편으로는 처연하고 씁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객분들에게 앞으로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어 대화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별 대화 없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일본어 배우게 됐고 뭐 애니메이션 뭐 보면서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알게 됐다. 네, 그런 내용이고 별로 이제 내용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두 사람이 같이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라는 게 중요해서 자막을 달지 않았습니다. 예, 그 배우님들 좌측으로 짧게 인사 말씀 한 마디씩 해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네, 이렇게 평일 주중에 낮이죠. 낮에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저희가 마지막 지부인데 마지막 지부에 너무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꼭 희망을 주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영화 봤는데요. 극장에서 영화 보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영화는 먹먹했고요. GV는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어.